네, 김동수님 감사합니다. 인수금융을 활용해 M&A 거래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김수민 유니스 캐피탈 대표님께서 금리 인상기 M&A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민 대표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금리 인상기의 뭐 M&A 시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M&A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M&A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차트가 지금 그 지난 한 20년 이상 한국 M&A 시장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커지고 작아졌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98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쭉 돼 있고요. 이게 보면은 그 US 달러 빌리언 달러 기준이니까 10억 불 기준이고 우리로 치면은 뭐 조 단위보다 조금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보시면은 그 한국 M&A 시장은 98년 말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게 뭐 딜도 없었고 있어도 집계도 안 됐고 그러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여기는 뭐 에이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IMF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에 우리가 봤었던 멀쩡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그 팔려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갑자기 M&A 시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2년 만에 거의 25조, 30조 시장까지 커졌다가 그 다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약 7년 정도 주기로 빠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99년에 정점을 찍어서 떨어지다가 2003년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2006년에 약 7년 정도 걸리고 다시 또 피크를 쳤다가 쭉 빠졌다가 또 2014년에 또 그 피크를 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2013년에서 14년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이게 빠지면 한번 보통 한 3, 4년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3, 4년 걸리는데 이 주기가 굉장히 4, 5년으로 짧아지고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M&A 시장이 커지고 하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 그 색깔 중에 빨간 색깔이 뭐냐면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저처럼 그 PE들이 M&A 시장에서 얼마큼 참여했는지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최근이라기보단 지난 7, 8년 전부터 M&A 시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고 빠졌다 금방 올라가고 하는 데는 프라이빗 에퀴티의 참여가 커진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PE가 전체 M&A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에서 많으면 20%였는데 최근에는 60% 이상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점점 커지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경기나 그 SI들의 어떤 또는 금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자금력으로 계속 M&A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M&A 시장 전체 사이즈가 커졌고 주기가 짧아졌다. 최근을 좀 놓고 보게 되면은 국내 M&A 시장이 2020년도에 좀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경기가 위축이 되고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여튼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 변동성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많으면은 뭐 꼭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많으면 일단 다 지켜보자는 위주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저희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못한 거라기보다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딜을 하나도 안 했고 올해는 한 5개 정도 딜을 하는데 올해 했던 딜 올해 지금 그 저희가 성사시킨 딜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작년에 쿠킹을 하고 있었던 딜인데 작년에는 딜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코로나라는 게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가격을 깎아야 되는 건지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파시는 분은 아니 이게 금방 지나갈 건데 왜 가격을 깎아야 되냐. 나는 제 값을 받겠다. 또 저희 내부 IC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에 가면은 실적이 빠졌는데 어떻게 이 멀티플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혼란이기 때문에 딜은 계속 쿠킹하고 있었지만 딜 엑세큐션을 많이 미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만 하더라도 올해 이거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저희도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2021년은 3분기까지 지금 그 기준인데요. 그 작년 그 전체 그 1년 통계보다 훨씬 더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4분기까지 집계를 하게 되면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M&A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M&A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M&A라는 게 옛날에는 M&A라는 걸 해. 뭐 그런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M&A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그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일상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변이 확대됐다. 근데 저변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M&A 시장이 커졌다고 하는데 M&A 시장이 커지려면은 이제 그 함수는 두 개거든요. 딜이 많아지거나 딜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 보게 되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약간 아까 말한 7년 주기에 이게 그 사이클이 보이긴 하는데 계속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딜 개수입니다. 딜 개수. M&A 딜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딜 시장을 키운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은 뭐냐면은 M&A가 이제 굉장히 흔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특수한 상황에서나 스페셜 시츄에이션에나 M&A가 일어난 거고 뭐 회사를 팔았다면은 뭐 거의 뭐 나라를 판 것처럼 욕을 먹고 굉장히 신기한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늘상 M&A 조그만 딜부터 큰 딜까지 굉장히 M&A가 활성화됐고 그게 이 통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거죠. 반면에 그 딜 사이즈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딜 개수가 M&A 시장을 드라이브를 한 거지 빅딜이 막 나와가지고 그게 그 M&A를 드라이브한 거는 아니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2007년을 기점으로 딜 사이즈가 확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IMF 때 딜 사이즈가 엄청 컸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007년 이후로 쭉 빠져서 계속 좀 작게 가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는 M&A 시장이 이게 뭐 자연적으로 서서히 성장한 게 아니라 약간 뭐 물리학에서 보면 약간 빅뱅처럼 갑자기 IMF라는 스페셜 시츄에이션이 터지면서 급속히 팽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 국내 가장 큰 은행이었던 제일은행 또 외환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속절없이 그냥 그때 당시 바이어들은 해외 펀드였죠. 팔려 나가고 뭐 대우 등등 뭐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이제 M&A가 됐고 그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M&A 시장이 다 그런 딜들이었어요. 그 딜은 굉장히 큰 딜이었죠. 근데 그때 그 딜들이 무슨 이유로 나왔냐면은 전부 다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했던 해외 펀드나 또는 당시에 국가에서 많이 인수를 했어요. 다시 국유화가 됐죠. 근데 그렇게 인수가 된 회사들은 영속적으로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다시 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수익을 실현한다든지 펀드 같은 경우는 아니면 공적 자금을 투입한 회사들은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한 3, 4년 있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삼성에 있다 그들이 이 딜이 이 딜입니다. 순서가 손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제는 좀 오래 가져갈 사람들한테 가져간 거죠. SI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딜이에요. 근데 그런 한번 물결이 이제 한번 손이 넘어갔다가 몇 년 있다가 SI들한테 넘어간 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참 동안.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뭐 그 IMF와 유사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딜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계속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최근에 딜 사이즈는 이렇게 딜 개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딜 사이즈가 다시 살살 커지고 있다가 올해는 거의 엄청나게 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거는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다 표면적인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가 중요한 건데 아까 왜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큰 딜이 많았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회나 경제나 산업 구조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도 못한 회사가 상상도 못한 회사한테 팔리고 하는 일이 생겼던 것처럼 갑자기 딜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는 뭔가 산업이나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팔리지 않은 회사가 팔리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할 필요가 없었던 회사가 합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되게 주목할 현상이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딜 사이즈가 이렇게 갑자기 커진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딜 규모가 지난 20년 동안 그 시장을 견인했지만 가장 최근에는 큰 딜이 나오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체 딜을 딜 타입 바이아웃이냐 경영권 투자냐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냐 뭐 주요 지분 투자냐 아니면 그냥 완전 소수 지분 투자냐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바이아웃 딜이 전체 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보시면 요 밑에 바이아웃 딜의 퍼센티지가 있죠. 뭐 많을 때는 70% 이상까지. 그런데 최근에 특히 2021년도에는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 딜이 꽤 많이 커졌거든요.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 딜이라는 건 무슨 딜이냐면은 바이아웃과 바이아웃 아닌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바이아웃 아닌 것 중에서 단순히 그냥 지분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 지분은 투자를 안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분을 가져오거나 또는 이사회 의석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그냥 단순히 소수 지분 투자가 아니라 뭔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에 그래서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데 뭐 한국말로는 주요 지분 투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딜이거든요. 그런 딜이 최근에 많아졌다는 것도 아마 뒤에 작년에 탑 20 딜, 올해 탑 20 딜을 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그런 딜이 많아졌는지. 옛날에는 마이너리티 딜은 조그만 딜이었고 바이아웃은 큰 딜이었는데 지금 큰 마이너리티 딜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좀 복잡한데 뭐 차트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9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뭐 몇백 개 딜이 있는데 탑 20 딜만 이렇게 사이즈별로 탑 20 딜만 구분을 해서 이 딜이 나온 소스가 뭐냐 왜 이런 M&A 딜이 나왔는지를 갖고 이제 분류를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소스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소스들인데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한 거 맨 밑에 있는 디스트레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뭐 IMF 같은 일이 터지던가 회사에서 뭔가 뭐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환을 못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디스트레스고 그다음 밑에 논코어라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그 뭐냐면은 이게 뭐 막 어쩔 수 없이 판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비핵심 사업이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나름 자발적으로 이 비핵심 사업을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든지 하는 그런 난코어 에셋을 파는 그런 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딜의 소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시아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뭐냐면은 주로 개인 기업 오너들이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일은, 나 이제 은퇴하겠다, 나는 그냥 누가 사가라, 뭐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하기는 그냥 나는 그냥 돈 받고 빠지겠다라는 캐시아웃 딜. 그 다음에 요 옅은 하늘색이 PE 엑싯이라고 되어 있는데, PE들이 뭐 이때부터 많은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PE들은 영속적으로 회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 후에 어느 정도 회사의 가 개선이 되면 다시 팔아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PE들이 파는 딜. 그다음에는 요즘엔 이 까만 거는 옛날엔 좀 있었는데 요즘에 거의 없죠. 민영화. 국영 기업 같은 경우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파는 그런 게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프라이베타이제이션 말고 리스트럭처링을 어떤 식으로 한 다음에 되파는 그런 딜,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옅은 회색 중에 그로스 캐피탈이라는 게 이게 성장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M&A는 아닌데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기술에 투자도 해야 되고 IT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은행에서는 신용도가 없어서 자금 빌릴 수 없다. 리스크가 많은 회사니까. 그러면 에퀴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로스 캐피탈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 딜 유형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5년은 그냥 모든 게 디스트레스였어요. 그냥 뭐 나는 팔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뭐 강제로 팔았다. 뭐 론스타 사태 뭐 등등 다 이런 거 디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디스트레스 거의 딜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7, 8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트레스 돼 가지고 어디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간 회사들이 몇 년 있다 다시 회사로 시장에 나온 걸 누가 사가는 그런 게 큰 띠미였다면은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터는 그냥 어떤 특정 테마 없이 다양한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동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딜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되었죠. 그 중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난코 비핵심 자산을 파는 거랑 그다음에 PE들이 엑싯을 위한 세컨더리 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오너들의 캐시아웃, 요것들이 이제 골고루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PE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그런데 2021년을 보게 되면은 이 그로스 캐피탈이라는 게 엄청 커졌거든요. 말 그대로 성장 자금입니다. 성장 자금인데 성장 자금 보통 뭐 100억씩, 200억씩 옛날에 이렇게 뭐 찍었거든요. 뭐 RCPS를 찍던. 근데 성장 자금 저걸 모아도 저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는 왜 저렇게 성장 자금이 크냐? 엄청나게 큰 그로스 캐피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소뱅이 야놀자에 투자한 거 바이아웃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난 몇 천억을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로스 캐피탈로. 그런 딜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오면서 이게 그로스 캐피탈이 메이저는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지금, 저희도 되게 혼란스럽죠. 저희 같은 바이아웃 펀드 입장에서는 바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아웃보다는 큰 딜이 그로스 캐피탈 딜이 많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뭐 차트에 너무 차트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PE들이 한 딜만 따로 모아본 거예요. 그럼 PE들이 무슨 딜? PE들이 지금 약 강세를 보인다. PE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PE들이 한 딜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조금 더라고 했을 때 전체 20개 딜, 그러니까 큰 딜, 죄송합니다. 큰 딜 PE들은 조그만 딜만 하는 거냐, 아니면 PE들이 작은 딜을 많이 하는 거냐, 큰 딜도 하는 거냐를 봤을 때 탑 20 M&A 딜을 봤을 때 PE들이 여기 빨간색인데 옛날에는 상위 20개 딜의 피해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 7, 8년은 보면은 거의 상위 20개 탑 차트를 보면은 PE들이 10개, 12개, 어떨 때는 16개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PE들이 큰 딜도 하는구나. 최근 PE의 행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모르겠지만 PE 입장의 선순환인 게 PE들이 큰 딜을 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펀드레이징일 때 더 큰 펀드를 레이즈를 하면은 LP들이 돈을 주고 펀드가 더 커지니까 더 큰 딜을 하고 그런 지금 현상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사이클 펀드레이징 사이클을 거치면서 PE들이 커졌고 그 PE들이 큰 딜을 돈을 받으면 써야 되거든요. 큰 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PE들의 그 큰 딜을 하는 역량이나 경험도 올라가고 다음에 더 잘하고 반면에 이제 SI 쪽에 있는 분들은 M&A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PE 딜만 뽑아놓고 따로 본 거예요. 따로 본 건데 뭐 아까 그 전체 M&A 시장은 7년마다 주기가 있고 사이클이 있었지만 PE만 뽑아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사이클이 없어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뭐 이때 한번 그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 사이클도 없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2021년은 3분기까지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더 붙는다고 보면요. 아마 P 그 딜 시장은 20조 당연히 넘고 25조까지 갈 수도 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PE들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방법으로 그 딜을 많이 한 거냐, 큰 딜을 한 거냐, 왜 커진 거냐라고 좀 들어가서 본 거죠. 보시면 과거에 PE가 커진 거는 지금 전 페이지에서 PE가 이렇게 계속 커진 이 추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는 다 딜 개수였어요. 많이 한 거. PE가 많이 생겨나고 GP도 많이 생기고 운용사도 많이 생기고 조그만 딜도 많이 하고 해서 뭐 이 PE가 한 딜 개수가 엄청 커진 게 이제 PE의 이제 시장을 커진 거라면 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때는 해외 PE가 큰 딜을 많이 해서 큰 거거든요. 아까 말한 IMF 해외 글로벌 GP들이 많이 했고 빠졌다 컸다 하는데 지금 그 2021년은 딜 개수는 적어졌는데 딜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들이 엄청 큰 딜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PE가 지난 20년 동안은 저변을 확대하는 기간이었다면은 또 지난 7, 8년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커진 PE들이 빅딜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뭐 이제 성장이라는 건 언젠가 끝이 있으니까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지만 뭐 해외에 있는 GP들 펀드 사이즈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당분간 더 지속될 거라고 왜냐면 펀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실 때도 PE를 많이 투자를 하시면 큰 딜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E들도 보면은 그 아까 말한 소수 지분 투자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E는 VC까지 포함입니다. 아까 말한 뭐 야놀자 케이스 얘기했는데 그런 뭐 TPG 같이 글로벌리 바이아웃 큰 딜만 하는 펀드들도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데 고스캐피탈 투자를 하고 이 바이아웃 하던 사람들도 막 마이너리티 투자를 하고 지금 정신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마이너리티 딜이 나오죠. 근데 뭐 저런 딜은 보면은 인수금융을 바이아웃보다는 좀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큰 딜이 나오는데 인수금융은 참여를 안 하는 경우, 순순히 에쿼티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PE들만 상위 20개 아까 뽑았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색이 엄청 커졌잖아요. 큰 딜 중에 그로스 캐피탈 딜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또 그 컨펌할 수 있는 차트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그로스 캐피탈 딜이 큰 딜 중에 탑 20 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게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더 이상 스타트업도 아니고 어떤 그 텍 기업들이 막 커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고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게 그 뭐 마켓 컬리던 어디던 계속 밸류는 올라가고 그러는데 회사의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자들의 압박은 되게 심하죠. 이거 언제 엑시트 할 거야? 나 엑시트 해야 되는데 IPO 해라. 뭐 아니면 어디 팔아라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덩치는 커지는데 수익은 안 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캐시플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가 안 도니까 회사는 키워야 되는데 워킹 캐피탈도 들어가고 물류센터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광고도 때려야 되고 안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만 안 두니까 상장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외부에서. 근데 그 뭐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그런 회사에 안 해주죠. 다 에퀴티 투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이겁니다. 이게 이 그로스 캐피탈. 뭐 저게 언제 소프트 랜딩을 할지 하드 랜딩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 소프트 랜딩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잘 트랜지션 한 데는 소프트 랜딩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몇 개는 하드 랜딩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 상장을 하고 나면 결국 하드 랜딩을 한다는 얘기는 뭐 투자자들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상투 잡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큰 제조업 이런 딜들이 결국 M&A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몇 조짜리 딜은 제조업, 큰 유통업체 이랬는데 최근을 보시면 인더스트리얼 굿즈 앤 서비스가 뭐 제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부분은 많이 떨어졌고 텍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M&A 시장에서 커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텍만큼은 아니지만 헬스케어, 리테일. 근데 어떤 거 온라인 리테일로 잡은 것도 있어요. 텍으로 안 보고. 저는 텍 회사인지 리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M&A 시장을 이끌었던 큰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 2014년은 한라 비스티온이 그냥 뭐 다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홈플러스 여기까지는 다 전통 기업이었는데 여기 쿠팡 들어오고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이나 중공업 딜보다는 뉴 이코노미에 관련된 딜들이 M&A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텍, 헬스케어 쪽은 계속 지금 딜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딜 전체적인 딜 사이즈인데 딜 개수, 딜 넘버를 보게 되면은 텍 좀 작은 딜들이 많으니까 넘버로 보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텍들이 여기저기서. 그게 뭐 저희 같은 P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마음이 급한 SI들이 조금 이런 거라도 사서 붙여보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굉장히 주니어였을 때 2000년도 초반 90년대 말이랑 매우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양상이. 그때는 이제 그 뭐 닷컴 버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슨 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만 붙이면은 그냥 아니면 AI 이거 붙이면 갑자기 다 막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왜 오르는지도 그 오너도 몰라요 왜 오르는지 오르는데 지금은 뭐 그 뭐 대단하냐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 옛날이라는 게 20년쯤 전에는 무슨 닷컴만 하면 지금 바이오나 AI처럼 그냥 주가가 막 정신없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주식시장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 주식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큰 것들은 이제 M&A 시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큰 어마어마한 M&A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나와서 모두들이 아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99년인가 2000년도였던 것 같은데 무슨 그 AOL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메리카 온라인이라고. 그 당시에 뭐 엄청 막 하이텍이었는데 뭐냐면 그냥 저 인터넷 꽂아주는 회사예요. 그 서비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난리가 나서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고 AOL이 그 타임워너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캐시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왜냐면 주식 가치 너무 높으니까. 지금 뭐 카카오나 쿠팡에서 인수할 때 다 주식으로 하잖아요. 오너들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PE 같은 데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캐시로 주는 건데 이제 카카오가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야 우리가 2배 이상 가격 쳐줄게. 하지만 이제 우리 그 돈은 조금 주고 우리 카카오 주식으로 줄게. 우리가 카카오가 이름 붙으면 무조건 상장되는 거 떼부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 오너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다 카카오로 가는데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텍 M&A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타임지나 뉴스위크지나 뭐 포춘지 맨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별로 없어요. 남아 있는 회사들이.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몇 개는 남았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은 없는데 그냥 너무 느낌이 비슷하고 그래서 분명히 살아남는 데도 있겠지만 5년 6년 지났을 때 약간 우리가 그때 뭘 한 거지라는 그런 약간 뭔가 어디 빠져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은 회사는 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는 따라가야 되는데 꼭 그런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이게 2021년 3분기까지 봤을 때 그 상위 20개 딜, 뭐 4분기에 더 큰 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중에 12개가 PE가 관련된 딜이었고요. 그 중에 뭐 이베이나 뭐 하이퍼커넥트나 야놀자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그런 산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그런 텍 쪽 딜이 많고 이 중에 바이아웃 아닌 딜도 상위 20개 많습니다. 아까 말한 굉장히 큰 그로스 캐피탈 딜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해의 탑 20랑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뭐 아까 쭉 뭐 차트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나온 얘기들은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트렌드로 그러니까 금리 상승과는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렌드로 보면은 PE가 엄청 강세다 M&A 시장에서. 두 번째로는 큰 딜이 잠잠하다가 큰 딜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딜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년과는 달리 주요 지분, 그러니까 인플루언셜 마이너리티, 꽤 영향력 있는 벗 경영권 지분은 아닌 그런 딜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돈의 용처를 보면 뭐 시설대, 뭐 운영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 돈의 용처는 성장자금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주, 그러니까 구주 엑싯보다는 신주 딜이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섹터가 전통적으로 뭐 취재를 하시면은 가장 큰 딜이 나오는 그런 섹터보다 엉뚱한 데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등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상승이라고 말하기 좀 헷갈릴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이해가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나왔는지를 보고 그 원인이 계속되면 앞으로 되는 거고 그 원인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 원인을 정리를 해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경영의 불확실성이 엄청 그 어느 때보다 커졌거든요. 제가 아는 오너분들이나 CEO분들 얘기해 보면은 진짜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선다. 어디서 누가 경쟁사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뭐 노동시장도 지금 힘들고 뭐 주식시장 그렇고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힘들다.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 말은 의사결정하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SI들은. 그러니까 SI들이 지금 선뜻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뭐 스타트업 기업의 약진. 이게 뭐 나중에는 뭐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20년 전에 닷컴 버블처럼 AI, 바이오,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역대급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아까 뭐 테이퍼링 얘기도 하고 금리 인상도 얘기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유동성이 엄청 풍부했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글로벌리 화랑을
이제 겪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런데 이 중에 뭐가 갑자기 없어질까? 라고 봤을 때 maybe 유동성과 뭐 주식시장은 좀 바뀔 수가 있겠으나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바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이런 일이 계속 가면 이런 일이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PE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로는 PE하고 VC의 경계가 모호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미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TPG가 카카오에 투자한 게 VC들이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는 VC인데 야놀자 투자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VC들이 아니고요. 저희만 하더라도 바이아웃 펀드지만 마켓컬리 다음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2위 업체인 오아시스에 투자했는데 바이아웃 아닌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P냐 VC냐가 이제 모호해지고 게다가 올해 또 큰 변화가 생긴 게 자본시장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가 이게 PE하고 VC 옛날에는 뭐 경영참여 전문사모 이래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에 구분을 뒀는데 그걸 다 풀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큰 헤지 펀드나 운용사들이 다 PE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PE냐 VC냐는 것도 아마 기사 쓰실 때도 어떤 부서에 쓰셔야 되는지도 헷갈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게 뭐 서로 우리들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거는 틀릴 수도 있는데 예상외로 빅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약간 뭐 영화 제목을 얘기하자면은 제국의 역습 이런 건데 이게 전통 기업들이 계속 밀리고 있었잖아요. 야야 저거 그냥 저러다 말 거야 하면서 이제 회장님들한테도 저거 괜찮습니다 우리 그랬는데 이제 이런 뉴 기업들이 오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질책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기업에 있는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내부에서 빌드업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거 M&A를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들이 슬슬 들기 시작하고 더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내 한 건 못 올리면은 집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예상외의 빅딜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전통 기업하고 뉴 기업 간에 나올 것 같고 반드시 전통 기업이 뉴 기업을 인수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반대인데 지금 왜냐하면은 굉장히 펀딩을 많이 받고 가치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 텍 기업은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게 이거 언제까지 계속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거를 펀딩을 받아가지고 갈 거냐 위태위태하거든요. 거기에 뭐 있는 오너분들이랑 창업자분도 친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뭔가 딱 어느 순간 딱 안정적으로 가서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이미지가 크고 반면에 대기업들은 우리도 그런 성장 엔진을 갖고 싶다는 게 큰데 엄청 펀딩을 몇 천억씩 받으면 그 돈으로 대기업 인수할 수도 있고 전통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도 제가 있다고 좀 알고 있고요. 난 말씀드린 것처럼 텍 쪽하고 헬스케어 쪽 그쪽 커버리지를 많이 하셔야 나중에 기사를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은 상승이라기보다는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주식시장이 커지고 계속 금리가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 좋은 데는 계속 비싸게 그 기존의 에비타 멀티플, PE 멀티플이 그냥 적용이 안 되는 회사들 나오는데 반면에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없는 데들은 또 밸류에이션이 쭉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극화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뭐 중복적인 얘기지만 PE의 펀드 사이즈가 커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만 해도 조 단위가 노는 펀드가 4-5개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많이 받으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PE이기 때문에 또 딜을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PE 펀드 사이즈는 커질 겁니다. 커지고 더 큰 딜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는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M&A 시장에서. 나쁜 점은 인수금융이 좀 시장에 위축된다는 거, 리파이낸싱이 좀 힘들다는 거, 그 굉장히 나쁘죠. 근데 그거는 전통적인 LBO 방식의 바이아웃들이
커졌을 때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상은 다른 양상도 있거든요. 반면에 좋은 거는 밸류에이션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꺼지면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낮아지면서 약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그렇기 때문에 PE들은 더 딜하기 좋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떤 딜 타입을 하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뉴트럴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